4장 요구사항 개발 및 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요구사항의 종류,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방법,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는 어떻게 보다는 무엇에 관심을 줘야 됩니다. 즉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건데, 처음에 그런 요구사항을 이제 얻어낼 때는 그것을 어떻게 컴퓨터로 구현하는 것, 이것보다는 무엇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 과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국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배경, 그다음에 문제의 성격,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도메인 분석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한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요구사항 추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러한 것들을 문서로 정리하는 분석 및 명사 단계가 있고요. 사용자가 요구한 요구사항과 정리된 명세화된 요구사항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검토 단계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검토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뭔가 요구사항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시 요구사항 추출 단계로 가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도메인 분석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즉 보통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 문제 영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도메인 분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이 일하는 분야의 비즈니스나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ATM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 ATM의 도메인은 뭐예요? 결국 은행 업무죠. 그래서 그런 은행 업무에서 텔러들의 일을 전산화한 것이 ATM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은행 업무를 전산화할 때 바로 은행에서 일하는 또는 ATM 개발을 의뢰한 은행 측이 일하는 분야가 결국 이제 은행 업무가 도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에서 도메인 전문가는 결국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도메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우린 도메인 전문가라고 해요. 보통 이제 사용자이자 고객이 도메인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ATM 개발이다라고 하면 도메인 전문가는 누구예요? 은행 업무를 잘 아는 은행 직원들이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분석을 수행을 해서 결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문제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메인 분석을 수행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결국 도메인 분석을 하면 이해 당사자들과 더욱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을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개발자, 고객, 사용자 이런 전부가 고객, 사용자,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관리하는 관리자 이런 사람들 전부를 우리는 이해 당사자로 부르는데, 이런 이해 당사자들과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다 보면 결국 요구사항을 훨씬 더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얘기할 때 뭔가 서로 잘 안 통하지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어떤 얘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여신 업무, 수신 업무 그런 얘기를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서 보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런 그 도메인 분석을 잘 하다 보면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트렌드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춰서 앞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장성을 고려함으로써 앞으로 이 시스템이 현재 어떤 설계를 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적응성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메인 분석을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되고 좋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도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그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작성된 문서가 도메인 분석서가 되겠어요. 도메인 분석서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개요,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서의 목적, 이 분석서는 어떤 그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뭐 그런 개략적인 내용을 기술하게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용어, 이 분석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이제 적어놔서 그 분석서를 읽어보는 사람이 어떤 특정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때 그 용어를 이제 설명해 놓은 이것을 보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어를 정의해 놓은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개괄적인 지식, 즉 도메인 전문가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 규칙 같은 거,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괄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잘 기술되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쉽게 그 업무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사용자, 뭐 지난 그 1주차 때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객, 사용자 구별할 수 있죠. 고객은 커스터머예요. 커스터머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용자는 유저,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객과 사용자에 대해서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누가 구입하고 누가 의뢰했는지, 그다음에 그런 이 유저가 어떤 상황에서 언제 활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 사용하는 장비 또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과 수행 절차, 아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들, 뭐 수행 절차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좋겠죠. 특히 그 인력이 담당하는 작업, 그런 작업의 절차, 그런 작업 절차 중에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쉬운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현할 때 좀 반영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그 유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 소프트웨어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유사한 경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어떤 단점을 보완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장점 중에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택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유사한 또는 그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도메인과의 유사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도메인 분석을 했으니까 그 도메인에서 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죠. 이 동작하는 방법이 다른 도메인과 또 뭐 유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도서 대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고 비디오 대여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크게 보면 도서 대출 뭐 비디오 대여 서로 다른 약간은 다른 도메인이지만 보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대출해 주려고 하면 검색하고 뭐 도서 대출이랑 비디오 대출에 대해서 다 검색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대출에 대해서 회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등등이 상당히 이제 비싼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일반성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대해서의 특수성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이제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가능하면 다른 도메인과의 뭐 유사성들을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례 연구로 그 도메인 분석에 대한 사례 연구로
에어라인 리저베이션 시스템을 도메인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제가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편 일정이 어떻게 계획되어 되는지, 그 다음에 요금은 얼마이며 요금 체계는 어떤지, 그 다음에 해당 항공사 또는 다른 항공사의 예약 방식이라든지 발권 방식은 어떠한지, 뭐 이런 거라든지, 항공권 예약에 관련된 비즈니스 종사자, 그러니까 여행사 직원 또는 항공사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하는지, 그다음에 현재 예약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이 분야의 법규라든지 조례 등에 대한 규정은 어떤지라든지, 그다음에 경쟁 예약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시스템들을 기능을 한번 파악하고 분석해보는 작업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행사 직원 또는 항공사 직원이 아니라 탑승객이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항공권을 예약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도메인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식으로 도메인 분석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프로젝트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신 대로 네 종류의 프로젝트 유형이 있는데 A, B, C, D 네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A와 B의 경우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C, D의 경우는 기존 시스템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A와 C의 형태는 요구사항이 결정되지 않아서 개발팀이 소프트 요구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와 D는 고객이 이미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네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A하고 C는 주로 이제 개발팀이 소프트 요구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특별한 고객이 없으니까 어떤 시장 조사를 하고,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고객들을 대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뭐 등등을 해서 요구사항을 이제 결정하거나 하는 그런 보통 상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경우고 C는 그렇게 기존에 개발됐던 상업용 시스템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와 D는 뭐예요? 고객이 요구사항을 결정하니까 고객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고객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개발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렇게 개발됐던 소프트웨어를 기능 확장하는 것이 또는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 D 유형의 프로젝트가 되겠죠. 네, 도메인 분석 과정에서는 또한 문제를 정의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범위를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고객이나 사용자가 직면한 이제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생산성이나 이제 매출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는 문제 정의서, problem statement라고 하는데 이러한 problem statement는 가능한 짧고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상상해서 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그러한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까지 시스템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범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면 일부는 이제 또 배제를 해야 되겠죠. 한편으로 범위가 또 너무 좁으면 어때요? 시스템을 사용할 궁극적인 어떤 최상의 목표를 파악을 해서 그런 최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현재의 스코프로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너무 좁으니까 그 최상위 목표를 생각을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히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대학 수강 신청 시스템의 예로 한번 볼까요? 여기 왼쪽 부분은 이제 초기의 그 프로그램들의 리스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으로 해서 이제 강좌를 브라우징하는 거, 그다음에 수강 신청하는 거, 수강료 납부하는 부분, 강의실 배정하는 부분, 시험 스케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잡았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막 너무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부를 배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실을 배정하는 문제는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있는 건 아니죠. 그건 학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시험 스케줄은 담당 교수나 또는 학과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다른 범주로, 다른 범위로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납부도 이제 또 다른 범주가 되겠고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좌를 브라우징하고 또 수강 신청하는 이 부분으로 이제 좁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이제 설정을 해야만 그러한 목적에 맞게 수업자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대학 수강 신청 시스템을 사례로 실제로 범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수강 신청 시스템의 문제 정의 범위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스템은 교무처 직원들이 강좌, 학위 취득 요건, 수강 신청 성적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위 취득을 위해 흥미있는 강좌를 선택하고 신청하는 것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의 범위 및 목표를 이렇게 정했다고 할 때 이러한 내용에 맞게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어떤 기능들이 제외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죠. 수강료를 수납하고 그 관련된 회계, 그다음 고지서 발급 이런 부분은 어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니까 그 과목과 연계돼서 수강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수강 신청할 때는 수강료 수납, 회계는 별도라는 거죠. 그냥 별도의 회계 업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수강한 과목과 연관돼서 회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런 수강 과목에 대한 정보는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 회계 업무에서 별도로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이제 제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입학하기 위해서 그 입학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리스트, 강의 해설, 선수 과목 리스트들을 뭐 조회한다든지 이건 당연히 수강 신청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위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한 조회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과목이 전공 필수고 어떤 과목이 전공 선택이고 뭐 그런 식으로 반드시 전공 필수를 몇 과목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회하는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특정 학기에 개설되는 강좌 리스트를 조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개설된 강의의 시간 배정, 그러니까 어떤 시간표 배정 또는 뭐 강의실 배정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빠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위 취득 요건과 지금까지 수강 과목과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학생의 선호도 분석을 이용해서 강의를 추천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왜? 이 기능은 여기서 보면 학위 취득을 위해 흥미있는 강좌를 선택하고 신청하는 걸 도와준다고 했는데 특히 그렇게 선택을 할 때 추천을 해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이 학위 취득 요건, 전공 필수를 반드시 몇 개 들어야 되고 하는데 전공 필수를 덜 들은 게 있다든지 하면은 그 취득 요건과 지금까지 수강 과목 그다음에 학생의 선호도 그런 것들을 봐서 추천해 준다고 하면 훨씬 좋겠죠. 그다음에 학생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과목에 학생이 등록하는 것, 즉 수강 신청이 당연히 뭐 필수적인 기능이 되겠죠. 그다음 성적을 기록한다든지 그런 성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성적 증명서를 출력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강 신청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어떤 기능들이 제외되는지에 대한 것들 제가 사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범위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요구사항 추출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시스템이, 즉 우리가 개발하려고 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가를 나타낸 문장이라는 거죠. 고객의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동의한 그런 내용이 요구사항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결국 요구사항은 짧고 간결한 정보로 표현해야 된다. 단순 명료한 문장 또는 그림을 써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된다. 그럼 시스템이 무엇을 하는가를 나타내야 된다. 즉 시스템이 수행할 작업을 기술한다는 거죠. 관련자가 모두 동의해야 된다. 사용자, 고객, 개발자, 관리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요구사항으로서 의미를 갖는 거지, 고객이나 개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요구사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요구사항 문서라고 부릅니다. 예, 이러한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기능적 요구사항, 그러니까 functional requirement라고 불리는 기능적 요구사항이 있고 또 하나가 비기능적 요구사항, non-functional requirement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기술한 것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또는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기술한 것이 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TM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ATM 시스템의 기능은 뭐가 있어요?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야 된다. 잔액을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현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등등이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제약 조건이 이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성능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반응 시간,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능적 요구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입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받아들이는 입력이 뭐냐? 즉 사용자나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유입되는 데이터, 명령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와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그 특성들 또는 처리 방법들이 이제 입력에 관련된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그다음 출력에 관련된 것은 시스템이 생성한 출력은 뭐냐? 그래서 화면 디스플레이, 인쇄, 다른 시스템에 전달되는 정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공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동작해야 하는 기능들이 이제 출력에 관련된 기능이 되겠죠. 그다음 저장,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가?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동작해야 하는 그 방식 등이 이제 저장에 관련된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흔한 것이 컴퓨팅이죠.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는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산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그러니까 컴퓨팅에 관련된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밍과 동기화도 또한 그 중요한 기능적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과 동기화는 특히 하드웨어 장치 제어를 한다든지 그 리얼타임으로 작업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중요한 그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어요. 특히 그 통신 시스템이나 발전소나 공장 제어 시스템, 자동차나 비행기 제어 시스템에서는 이 타이밍, 동기화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제약 조건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개발하는 동안이라고 표현했지만 개발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동안에 또는 운영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한 어떤 그 수준의 범위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다음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모든 요구사항이 검증 가능해야 돼요. 이 검증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시스템을 구현한 다음에 그런 요구사항이 만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충족함을 확인해서 그 충족해야만 의미 있는 상품성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그런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그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TM 기계를 사용하는데 ATM 기계에 가서 카드를 넣고 현금을 이제 캐시를 인출하려고 해요. 위드드로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입력하고 캐시 이제 위드드로 한다고 이제 메뉴를 골랐어요.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걸려서 돈이 나오죠? 길어야 2분, 그렇죠? 2분 이내에 돈이 이제 인출됩니다. 그런데 2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리고 한번 해서 예를 들어 한 20분 기다렸더니 그제서야 나오더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ATM 기계 쓸만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ATM 기계가 이것이 작동 안 한다 라고 할 수는 없죠. 작동은 하는데 이러한 어떤 서비스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시스템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 의미를 갖도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된 제품이 의미를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특성 측면을 주로 얘기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품질, 우리가 어떤 그 뭐 농산물이나 공산품이나 만들어지는 것은 다 품질을 갖고 있어요. 뭐 쉽게 여러분들 농산물 하면 어떤 사과를 샀는데 사과가 안에 뭐 그 벌레를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품질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사과가 겉에 윤기도 나고 매끌매끌하고 사과 그 과육도 단단하고 하면 품질이 좋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있어서도 품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성능, 뭐 신뢰성, 가용성 등 사용성 등등과 많은 여러 가지 품질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측면에서 특히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그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측면에서의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반응 시간, 그러니까 성능에 관련된 겁니다. 탐색 결과가 1초 이내에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탐색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탐색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초 이내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처리량 같은 경우도 보면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건데 분당 얼마만에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느냐, 그런 트랜잭션의 개수, 분당 처리수, 이렇게 하면 이것은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원 사용량, 그래서 시스템이 사용하는 최대 용량에서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가 최대 30MB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그런 용량 같은 경우도 자원 사용량으로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뢰성, 시스템이 고장 없이, 그러니까 페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작동할 가능성을 신뢰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ATM 기기 얘기했는데 ATM 기계에 가서 이제 카드를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시를 뽑으려고 해요. 캐시를 뽑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뭔가 비밀번호 입력하고 뭐 눌렀더니 죽어버리더라, 다운됐더라,
그래서 이제 직원이 와서 다시 뭐 부팅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카드 주고 뭐 다시 그 돈이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 확인해서 뭐 빠져나갔으면은 그걸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별로 믿을만 하지 않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페일이 자주 일어나면 그 시스템은 믿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좀 페일리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은 바로 그 다음에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availability라고 말하는데 시스템이 항상 실행되고 준비된 상태에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스템의 다운타임, 그러니까 다운되는 타임이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뭐 일주일 동안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는 한 달 동안 다운타임이 1분 이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가용성이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이 시스템은 어베일러블 하니까 시스템은 항상 어베일러블 하니까 가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다운타임이 길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가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장에서 고장이 일어나서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쉽게 회복하려고 하면 결국 고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허용치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그런 부분을 항상 대비해서 시스템 안에서 백업이 잘 돼 있거나 하면은 고장, 아까 이런 페일이 일어났을 때도 쉽게 회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성 전에 1챕터 1에서 이제 유지보수 하면서 메인테넌스를 얘기를 했었죠. 유지보수. 그래서 유지보수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주요한 활동이 뭐라고 했어요? 기능 확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확장이 얼마나 용이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재사용성의 허용, 그러니까 쉽게 재사용할 수 있느냐, 또는 기존에 재사용됐던 다른 어떤 컴포넌트를 재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냐 이런 등등이 다 그 비기능적 요구사항, 특히 소프트웨어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유형으로는 시스템의 환경,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 플랫폼, 그래서 시스템이 동작할 하드웨어라든지 운영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제약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최소 32메가 이상의 뭐 램이 필요하다든지 윈도우즈 10 이상에서 동작할 수 있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한 최소 사양 같은 것들을 뭐 정해놓는 동작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지정해 놓은 것도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하라, 뭐 그렇게 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보통 개발하는 경우는 뭐 C++, 뭐 자바 이런 언어로 많이 개발을 하는데 안 그래도 여기 나온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써서 개발하라라고 하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써서 개발하려고 하면 이런 언어 중에서도 자바 언어로 개발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라, 어떤 언어를 써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 기술에 대한 것들도 제약사항으로 둘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국방성에다 납품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다 에이다라고 하는 언어를 써야 되죠. 그런 식으로 특정 어떤 도메인에서는 어떤 언어를 써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언어에 대한 제약, 어떤 환경에 대한 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제약도 이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도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프로젝트 계획, 뭐 개발 방법 측면에서의 비기능적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개발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워터폴 모델이다, 또는 스파이럴 모델이다, 인크리멘탈 모델이다, 뭐 프로타입 모델이다, 에자일 모델이다, 뭐 여러 가지 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방법론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걸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 또는 납기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 또 언제까지 납기해야 된다는 납기일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사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나 납기일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문서에 보통 나타나지 않고 보통 이제 계약서에 많이 나타나죠. 계약서 또는 프로젝트 계획서에 보통 명시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구별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항공권 예약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기능적 요구사항이고 어떤 것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이고 어떤 요소는 기능적 또는 비기능적 요구사항도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항공편 탑승객 예약에 대해서 입력 방법을 결정한다. 항공편 탑승객 예약 입력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어떤 요구사항일까요? 기능적, 비기능적 또는 요구사항이 아닌가요? 뭐죠? 예.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죠? 기능적 요구사항 중에서 어떤 것에 관련된 입력에 관련된 그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러면 티켓과 리포트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결정해야 된다. 표시한다? 뭐 얘도 그렇게 보면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죠. 얘는 출력 측면에서의 그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금 계산 방법이 결정돼야 된다. 요금 계산 방법을 결정한다. 어떤 거죠? 얘도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죠. 이제 컴퓨팅에 대한 부분, 연산에 대한 부분에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다음 여행사와 고객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하는 뭐예요? 또 어떤 여행사 고객이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어떤 정보를 읽어가고 또는 거꾸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하니까 뭐예요? 기능적 요구사항이고 저장에 관련된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 자주 탑승한 고객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확장하도록 설계하라.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뭐가 되죠? 기능적인가요? 아니면 비기능적? 아니면 요구사항이 아닌가요? 얘는 뭐가 되죠? 비기능적 요구사항인 거죠. 어떤 측면에서의 비기능적 요구사항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지보수성 측면에 메인테너빌리티, 즉 유지보수성 측면에서 유지보수성 측면에서의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다음 시스템은 항상 사용 가능해야 한다. 일주일에 2분 정도 다운타임만 허용한다. 이건 뭐에 해당해요? 기능적, 비기능적. 비기능적이라는 게 느껴지죠? 어떤 측면이죠? 가용성 측면이라는 게 그것도 알게 되겠죠. 그 다음 항공편을 출발 시각으로 정렬을 할 때 합병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이건 뭐죠? 기능인가요? 비기능인가요? 사실 이건 기능적 요구사항 또는 비기능적 요구사항도 아니고 설계, 특히 상세 설계에서 어떤 모듈, 특히 정렬 알고리즘을 뭐를 선택하라라고 하니까 상세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능적 또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속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시험을 낼 때는 이렇게 그 요구사항을 구별하라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국가고시를 준비하거나 또는 어떤 그 여러 유형의 시험을 볼 때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구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